안녕하십니까. 성시경 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배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성시경 쇼는 성공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시사경제 토크쇼를 표방합니다. 성공에 별 도움이 안 되는데 도대체 왜 들어야 되느냐? 그러게요. 성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희가 누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을 애청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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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습니까, 한 주간? 네, 한 주가 또 이렇게 12월입니다. 아직 11월 안 됐어요. 30일이에요. 11월 오늘 30일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거의 이제 한겨울 추위 느낌으로 벌써 나기 시작하는데 네. 예, 소개하시죠. 네, 85년생 김지현입니다. 12월이 안 됐지만 마음은 벌써 12월 30일인 네. 뭐 준비를 안 해와요? 오프닝 멘트를? 아니 뭔가 준비를 하는데 항상 드립을 생각하면 뭔가 다들 예. 재미없어 하실까봐 항상 고민하게 되고 막 자신감이 제가 좀 없어. 자신감이 처음에 우리 방송 처음에 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좀 처음 좀 재밌게. 아니 근데 처음 오프닝은 선배가 하시는 거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김성호 장난입니다. 기자. 네. 안녕하세요. 김성호입니다. 네. 좀 준비를 아니 좀 이렇게 너무 무슨 너무 말을 대충 좀 해. 예, 예. 방송들을. 김지영 기자 저희 유튜브 영상 보니까 왜 그 왼쪽에 앉은 기자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냐. 무슨냐. 그런 지적이 그 있더라고요. 해명해드리고 싶었어 안 그래도. 예. 저는 막 그런 게 물론 유튜브에 이제 쌍꺼풀에 있더라고요. 대해서는 이제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NCND? 네 NCND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제가 85년생이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백내장을 좀 이제 걱정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제가 1회 방송 때 1회가 아니라 지난번 저희가 8월이었나요? 부동산 다룰 때 예.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 그분 관련해서 다룰 때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백내장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명이 앞에 여러분 영상에 안 보이겠지만 조명이 있어요. 저희가 그렇잖아요, 선배. 영상이 안 보인다. 아 조명이 있죠. 네, 조명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실 영상으로 보시는 분 말고 네네네.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서 아, 오디오로만 그쵸. 들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플은 영상을 보신 분이 아니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분께 해명해드리자면 예 조명이 있어서 백내장을 주의하고자 선글라스를 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각설하고 바로 오늘 주제에 들어가 보시죠. 저희 오늘 11월 30일 방송 성시경 쇼 주제는 비트코인입니다. 무슨 코인이요? 비트코인. 아 비트코인. 좀 해보셨어요? 저는 뭐 조금. 아 조금. 네. 일단은 저희 방송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까고 갈게요. 일단 저는 코인을 안 합니다. 전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비트코인이건 다른 알트코인들 하나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김정 기자도 없죠 하나도? 네 저는 주식도 안 가지고 있는데 주식도 안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없어요. 저는. 예. 자 네. 김성우 기자는 비트코인 몇만 원어치 갖고 있다고요? 6만 원어치. 6만 원어치 네, 송구스럽고요.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를 언제 하나 했었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주제예요. 뭐만 하면은 니네 코인충이지 뭐 긍정적인 이야기를 예를 들어 한다. 그런 거에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사실상 안 합니다. 김성우 기자가 6만 원어치를 갖고 있는데 그 뭐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 방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 6만 원에서 6만 7천 원까지 다시 오른 걸로 확인했는데 그러면 7만 원 되면 팔겠습니다. 불구하고 김성우 기자는 오늘 또 어떤 네. 이 암호화폐, 뭐 가상 자산이라고 요새는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입장을 맡아서 오늘 또 해주실 거고 네. 저희는 하여튼 신뢰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네. 비트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브리핑을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입니다. 12년 전이네요. 사토시 나카모토 일본 이름이죠. 라는 의문의 이 일본 이름을 가진 인물이 논문을 하나 공개해요.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오 발음 갑자기 좋으셨고요. 네. 자, 비트코인,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이라는 요새 유튜브들 보니까 이렇게 다 영어 잘하는 척을 하길래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어쨌든 peer-to-peer 개인 간의 전자 화폐 시스템이라는 9쪽짜리 논문. 이게 무슨 내용이냐?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통화 거래 가능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지폐 뭐 이런 게 아니라 전자 지폐인데 누가 감독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탈중앙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고 쓰느냐? 신뢰 확보가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뭐 블록체인 기술을 저희가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거래 내용이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뢰성을 유지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래할 때마다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서 프로그램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절로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위조하기가 어렵다. 약간 이런 거의 느낌.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라는 기술인 거고 또 이게 기존 화폐 뭐 우리나라는 원화, 미국의 뭐 달러화 이런 거는 사실 그 나라의 정부나 중앙은행이 원하면 돈을 더 찍어낼 수 있잖아요. 네. 어떤 이게 뭐야 자산 뭐라고 하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찍어내다 보면은 어떻게 돼?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대 발행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2,100만 개 코인. 2,100만 개. 이게 한 2,140년까지 채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발행 주체에 의한 가치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개수가 딱 제한이 돼 있으니까 뭐 더 찍어서 덜 찍어서 가치를 조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의 어떤 거래에 의해서만 가치가 규정된다라는 게 있고 어쨌든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게 뭐 그러니까 기존 화폐는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나라를 믿고 쓰는 거죠. 달러화가 안전자산인 세계 최고 안전자산인 이유가 미국 정부를 믿으니까 망할 일이 없으니까 갖고 있어 종이 조각이 되리라는 그런 불안함이 가장 적다고 하긴 뭐한가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중앙 화폐가 계속 통용이 되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은 이 화폐 통화의 역사를 보면은 이 신뢰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 대안 화폐로서 이 암호 화폐, 암호 자산을 출시? 뭐라고 해야 돼요? 출범을 그 시키는 아이디어를 최초에 내고 이제 최초에 낸 사람이에요. 움직이게 망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뭐 얼추 누군지는 나오긴 했죠. 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누구긴 뭐 맨날 누구라고 네. 내가 뭐 사토시다 했는데 그게 인증이 안 되잖아. 인증은 안 됐죠. 인증이 안 예. 돼. 그래서 뭐 시쳇말로 누구 아예 이미 돌아가셨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끝까지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 진짜 모르기 때문에 배선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죄송하고요. 네. 제가 죄송하고요. 만약에 사토시였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고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서 자 어쨌든 이게 비트코인의 어떤 개략적인 설명이고 사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지난 한 2017년 말부터 해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광풍이 우리나라에도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불었지만 광풍을 겪으면서 이게 한 개당 원래 얼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 무슨 뭐 몇백 원, 몇십 원도 안 됐는데 이게 비트코인 한 개당 2만 달러.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뭐 2천만 원 훨씬 넘어가는 뭐 2,200만 원 환율에 따라 다르겠죠. 2,400만 원까지 가는 이렇게 한 개당 갔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막 난리가 났었고 결국 정부가 우리는 크립토 암호화폐라는 말을 써주지도 않았어. 정부에서 금융위가 공식적으로 가상 통화라는 그러니까 뭔 가짜 느낌이 나게 투자의 유의가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가상 통화라는 단어로 썼고 최근에는 뭐 가상 자산이라는 말로 좀 바꿔가더라고요. 정부의 공식적으로 virtual asset. 네. 갑자기 오늘 영어 되게 많이 하시네. 어쨌든 영어 잘하셨으니까. 네네네. 하여튼 근데 이제 18년 다시 돌아가면은 이때 완전 난리가 납니다. 한 개당 2천만 원, 그러니까 완전 떡상을 하는 거예요. 가치가. 그때 저도 함께 들어갔죠. 저도 사실 저는 그때는 안 했어. 나는 그때는 안 했어. 2017년에 안 했어요? 17년 안 했어. 2017년에 저도 지갑 사서 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이런 얘기네. 어쨌든 그때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들어보신 분들이 있어 뭐 이더리움, 리플 뭐 몇천 개 된다고 하죠. 비트코인을 제외한 예. 코인을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들, 그걸 그러니까 아류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물론 자기들이 이제 각기 다른 기술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하고 뭐 그걸로 뭐 그 코인 공개도 하고 뭐 투자도 받고 하는데 어쨌든 대장주는 암호화폐의 대장주는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게 대폭락을 겪죠. 기억나시나요? 그 2만 불까지 가다가 뭐 몇 불이죠? 한 3,400불? 네. 아래로 300만 원. 우리나라 그쵸 환율 우리나라 원화로 치면 한 3,400만 원. 2019년 초입니다 이게. 2018년 초 중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급등락을 반복하다가 2019년 초에 한 3,400만 원대. 제가 이때 잠깐 했었어요. 이때 2019년 초에 제가 금융 출입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저가 매수? 아니 저가 매수가 아니라 금융 출입 물론 이제 광풍이 조금 지나가고 난 뒤였지만 금융 당국도 출입을 하고 금감원 금융위원회 출입을 하다 보니까 공부 삼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안 되고 몇십만 원 잠깐 했었는데 바로 정리를 했어요. 저는 한두 달 하다가. 지금 갖고 계셨으면 그거 3,400만 원 거의 진짜 최저점에 들어간 지금 생각해 보면. 비상금으로 썼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그때 썰을 잠깐 풀어드리면은
이게 장 시작과 장 마감이 따로 없잖아. 주식 시장처럼 아침 그쵸, 몇 시에 열려서 맞아요. 오후 몇 시에 끝나는 게 없고 변동성 완화 장치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우리 주식 시장의 상한가 하한가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 뭐 이런 게 있죠. 오 사이드카 오, 서킷 브레이커 뭔지 자, 잘 뭐 이런 것들이 주식 시장에는 이렇게 확 못 올라가고 확 못 내려가게 하는 것들이 있고 하루에 제한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전혀 없어요. 그렇죠. 24시간 돌아가.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핸드폰으로 막 이제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 어디서 자다가도 막 깨서 이거 어떻게 됐나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삼아 한두 달 해보고 저는 뭐 수익을 좀 내긴 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큰 그거 없이 정리를 저는 했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3,400만 원대 이후로 쭉쭉 오르기 시작합니다. 뭐 1,300만 원대까지 가다가 올해 초에 다시 한 800만 원, 1,000만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빨간불이 막 급등을 하면서 뭐 1,300만 원, 1,400만 원 중간중간 물론 소폭 조정 기간도 있었지만 어쨌든 올해 내내 거의 상승 랠리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난 17일에 11월 17일 거의 한 3년여 만에 2년 10개월 만에 정확하게 2천만 원을 다시 돌파합니다. 지금도 2천만 원인 것 같아요. 방금 예. 전에 제가 보니까. 예, 저도 네. 방금 들어보니까 2천만 원 네. 돌파를 하면서 이제 이 메이저 언론에서 기사가 쏟아지듯이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졌던 이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나와. 야, 뭐 2천만 원 돌파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달러로 하면은 1 비트코인당 한 2만 불에 근접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다루게 된 거고 이렇게 갑자기 또 가치가 올라가는 시세가 비싸지는 이유는 분석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페이팔. 미국의 간편 결제 업체죠. 제일 큰.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페이, 뭐 삼성페이 같은 간편 결제 업체인데 여기에서 자기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가능하게 할 거다라는 계획을 밝히는 게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카카오페이나 이런 데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게 해줄게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김성우 기자가 저한테 콜라 제가 사줬거든요. 예. 2,000원을 줘야 되는데 제가 3,000원을 만약에 김성우 기자한테 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원화가 아니라 김성우 기자가 비트코인만큼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약간 물론 이제 그 정도까지를 지금 페이팔이 얘기한 개념인지는 불명하지만 어쨌든 결제를 해준다는 개념이니까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인 거죠. 네. 또 이제 코로나라는 위기가 이제 올해 초부터 전 세계 진짜 팬데믹이 닥치면서 각국이 이제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찍으니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이 또 안전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탄력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또 과거에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회의적이던 비관론자들 대표적으로 우리 루비니 교수님 NYU 뉴욕대 교수님인데 이분이 유명한 분이죠. 닥터 둠이라고 이제 별명이 2008년 미국의 글로벌 금융 위기를 예견했던 어떤 뭐 이런 석학인데 이분이 원래 굉장히 비트코인을 두고 2018년에 뭐라고 했었냐면 그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모든 사기와 거품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 굉장히 부정적인 대표적인 회의론자였어요. 야마가 나오기에. 근데 이분이 이 루비니 교수라는 분이 최근에 야후 파이낸스 인터뷰한 걸 보면 약간 뭔가 미묘하게 바뀌어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건 여전해. 확장성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고 분산돼 있지도 않고 화폐가 아니다 라고 여전히 비판적인 견해는 견지했지만 부분적으로는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다 보니까 와, 이 대표적인 회의론자까지도 뭔가 인정을 하기 시작했다. 아 그렇잖아. 부분적으로 가치 저장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 아니 엄청난 사인이에요. 사실 이거는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면서 또 이제 다른 알트코인 대비 다른 엉터리 코인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공급량이 얼마나 늘어나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고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부연을 해줘요. 비트코인이 시가총액도 전체 코인에서 60% 내를 차지한다고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대장주예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코인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뭔가 담보 기능처럼 쓰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그 방금 시가총액 얘기해서 다른 네. 뭐 이더리움, 리플 등등등 뭐 엄청 많죠. 종류가 몇 천 개 되는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지만 이걸 다 했을 때 비트코인 차지하는 게 절반 이상이 넘는데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치가 있다라는 어떤 얘기 나오고 또 제도권 금융기관 피델리티 엄청 유명한 데죠. 네. 여기에서 올해 여름에 8월에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좀 묘하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다가 물론 이제 저희가 지금 오늘 30일 방송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27일에는 장중한 때도 한 10% 가까이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시장에서는 이 정도 올랐으면은 그러니까 올해 들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은 가능하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잊혀졌던 비트코인 대중들한테 사실 굉장히 잊혀졌었고 이거 뭐 그냥 거의 뭐 한강 간다 맨날 이렇게 잘못하다가는 코인충 이러던 비트코인이 갑자기 또 최근 제도권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좀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드렸고 일단 두 분은 좀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개략적으로 좀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눈치를 봐요. 저는 2018년도 17년도에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습니다. 얼마쯤 나왔는지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돈을 많이 다 많지 않아가지고 두 번에 나눠서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 그리고 그랬었나요? 설날 때 나왔는데 그랬구나. 그거를 다 모아서 비트코인에 몰빵을 했다가 정말 코인충이었네요. 코인충이었죠. 예. 다 말아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풍 때 광풍 때 더 오를 거다. 이거 1억 갈 거다. 확 들어갔죠. 가자 했다가 다 가자 날렸어요? 했다가 그게 지금 6만 원 됐다는 건가요? 그게 지금 6만 그게 지금 원까지 되지 6만 원 않았겠지. 그게 지금 6만 원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올랐잖아요. 회복했잖아요. 이게 제가 했던 거는 뭐 이오스 퀀텀 그래가지고 알트코인. 알트코인들이었는데 유명한 알트코인이에요. 그것도. 예. 꾼들의 얘기 들어가고요. 예 말씀하시죠. 예. 네. 그걸 사가지고 제가 사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더 떨어지면 안 되겠다. 그럼 팔고 팔았다 또 다른 거 사고 그것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 있는 게 없더라고요. 네. 임지원 기자는 저는 추억이 있어요? 네, 저도 잠깐 이제 그때 처음 나올 때 궁금하니까 저도 잠깐 지갑도 사고 해서 해봤는데 근데 저는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이제 ICO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상장해서 차익을 먹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기업 공개 IPO랑 비슷한 거죠? 네, 주식 시장도 이제 비상장이던 거를 한국 거래소에다가 상장하면 가격이 확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은 그 상장할 때 돈을 자금 조달을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ICO도 코인 회사도 그렇게 했는데 그 열풍이 불 때 물론 거의 다 이제 나중에 사기로 드러나서 지금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됐지만 사기 정말 많았어요. 많죠. 그래서 이제 그게 신뢰도 깎아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어쨌든 요지는 뭐냐면 그때 저도 궁금해서 좀 해봤는데 요지는 하다 보니까 너무 ICO 막 해서 백서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되게 그에 대한 설명이 나온 자료들 있잖아요. 봤는데 우리 코인은 이렇습니다. 너무 추상적이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가고 어려워요. 이러면서 얼마를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아니다 싶어서 안 했는데 근데 항상 그 얘기는 했어요. 뭐냐면 떨어지더라도 한 5년만 기다리면 오를 수 있다. 왜냐면은 개인들은 돈에 힘이 없지만 나중에 기관들이 돈이 많잖아요. 어쨌든 기관이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들어올 요인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제 근데 결론적으로 전 지금 산 건 아닌데 어쨌든 많이 오른 게 좀 약간 아쉽네요. 왜냐면은 그때 저가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2018년도에 약간 아쉬움이 있죠. 저가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역시 이래서 지금이 무릎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여튼 돈 버는 분들 따라갈 수 없고요. 제가. 저도 네. 그때 당시 2019년 막 이거 책도 샀어. 비트코인 관련 책들을 막 사서 오늘 또 가져오셨어 이거. 공부를 막 했어요. 네. 어려워요. 네. 물론 제가 뭐 머리가 딸려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물론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의 어떤 기술의 실체, 뭐 하드 포크가 뭐니, 소프트 포크가 뭐니, 저도 나름 열심히 그때 공부를 했어요. 알아야 이거 뭘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저희 같은 문돌이들, 문과 출신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대충 감을 잡고 했으나 참 이거는 사람이 할 게 못 된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그랬는데 어쨌든 다시 이렇게 지금 2천만 원을 찍었고 그러니까 미화로는 2만 달러에 가까워지고 있고 다시 한번 최고점을 넘어서 뭐 시티은행 발표한 거 보니까 한국 돈으로 3억 원 갈 거다. 엄청나게 비트코인당. 지금 그러니까 거의 2천만 원 수준에서 3억 15배가 오를 거다라는 시티은행의 미국 시티뱅크의 어떤 그런 계획 뭐 보고서 거기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저희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투자하지 않고 있고 사실상 김성훈 기자가 6만 원어치 갖고 있다는 그것도 가슴 아픈 얘기로서 의미가 없는 거고 네. 이거를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근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답을 드릴 수는 없죠. 어떻게 될지 알면은 우리가 다 하지. 신도 모른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며느리도 모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나름의 어떤 긍정적인 기대와 또 회의적인 전망 다 섞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투자할 만한 건지 누구 먼저 하실래요? 네, 제가 투자할 만하다는 의견에 투자에 좀 긍정적인 입장인 얘기를 좀 잠깐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갑자기. 죄송합니다. 네. 네,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네. 그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좀 더 긍정적이다 그 가격에 있어서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들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하신 루비니 교수 외에도 많이 이렇게 입장들이 변화한 것 같더라고요. 전문가들. 전문가 의견 예컨대 그 JP 모건의 최고 경영자인 제이미 다이먼이라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그거 봤던 것 같아요. 이분이 얼마 전에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초반에 비트코인 나올 때 회의론자였죠. 어떤 투기 뭐 옛날에 튤립 파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튤립 파동이라고 해서 뭐 튤립 가격이 그때 가격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막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보다 더 나쁜 거다 이러면서 엄청 안 좋게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블록체인이 돈을 더 저렴하게 옮길 수 있게 해주는 데서 중요하다라는 약간 긍정적인 얘기를 최근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JP 모건이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제 글로벌 이제 투자은행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거기서도 가상화폐 도입을 위해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또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상업적인 사용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약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이제 이런 건 그냥 해외 사례니까 그렇다 싶은데 제가 이제 구글 트렌드 관련해서 좀 약간 봤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를 5년,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5년이면 한 2015년 한 11월 후반이겠네요. 그때부터 지금 구글 트렌드에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영어를 쳐서 전 세계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또 직접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2017년 말을 100으로 봤을 때 그때 엄청나게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했어요. 비트코인이라는 글자를. 그때가 이제 1차 폭등기 최고점. 최고점. 그게 100일 때 그 시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거의 다 25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때가 100이고 나머지는 검색 자체가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2018년 말부터 올해 지금 오늘까지도 비트코인에 대한 검색은 거의 25 미만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땐 100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광풍 불 때 100이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기존처럼 검색을 한 시대가 아니라는 뜻이겠죠. 관심이 그래서. 대중의 관심에서는 여전히 멀어졌다. 상태다. 일반 사람들이. 근데 가격은 그때랑 비슷하다. 이걸 봤을 때 이제 시장이나 다른 전문가들이 추측하는 거는 이제 개인 리테일 고객이 많이 들어간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큰 손,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개인들, 개미들이 저희같이 이거 한번 넣어볼까. 돈 벌 수 있대. 들어오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때는 하지 않았던 큰 손들. 네, 큰 손들이 이제 그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자금 수요가 있어서 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간 좀 그런 유의미한 어떤 다른 어떤 상승 랠리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이게 약간 논란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이제 법 중에 내년부터 이제 자금 세탁 행위와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나옵니다. 이거 말이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특정 금융거래 정보법인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특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과됐잖아요 이미. 네, 개정안이. 그렇죠. 개정안 통과되고 이제 시행령 관련해서 이제 그 하부단위 법보다 하부단위 시행령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은 가상화폐를 다루는 가상자산을 다루는 거래소들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에는 빗썸, 뭐 업비트, 뭐 코인원 이런 유명한 데들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곳들도 있는데 그런 데들이 이제 은행으로부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받고 이미 받은 데도 있어요 우리나라. 근데 이제 맞아요. 그걸 이제 새로 받고 또 이제 정보 보호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정보 보호 관련해서 규제를 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증을 받으면 이걸 좀 어려운 말로 ISMS라고 하던데 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어쨌든 정보 관리 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이제 좀 제도권에서 좀 허용을 해주겠다 이런 거래에 대해서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법이 통과되면서 나라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도 각국 정부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도 같고 그렇죠. 그런 맥락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추가로 이제 여기 특근법 개정안 시행령 관련해서 좀 뭐가 들어있냐면은 좀 말이 어려운데 트래블 룰이라는 게 있대요. 어려운 얘기 오늘 많이 나오는데. 갑자기 많이 합니다. 근데 왜 이걸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 내년에 이제 시행되면서 좀 약간 어쨌든 가상자산 관련해서 주요한 어떤 정책적 변화이기 때문에 약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트래블 룰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A 거래소에서 B 거래소로 옮길 때 A 거래소에 있는 어떤 B 거래소로 가는 어떤 개인의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송신인의 정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수취하는 쪽에다가 같이 이제 거래소가 넘겨줘야 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보를 기존에는 좀 이렇게 뭐 익명성이라고 했나 불투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온전한 게 없었는데 이제는 거래하는 사이에 어떤 정보를 거래소가 주체가 돼서 이렇게 넘겨주는 그런 걸 해줌으로써 좀 약간 좀 거래하는 거, 그러니까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걸 최대한 막자 이런 느낌이겠죠 사실은. 사실 이게
비트코인 같은 이런 암호화폐들의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전망 중에 하나가 예. 너무 이 범죄에 사용될 네. 그쵸. 자금 세탁 이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쵸. 실제 N번방 때도 비트코인 갖다 거래를 그쵸, 하는 그쵸. 대학들이 그렇게 많이 했었죠. 나와요. 지금 최근에도 미국에서도 막 이거 다 잡아내고 네. 맞아요. 하는데 우리나라 특검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은 아니, 그러니까 예. 시행이 되면은 네. 조금 투명해질 수 있다. 그렇죠. 그렇게 투명해지는 와중 그렇게 정책적으로 투명해지면서 대신에 뭐도 있냐면은 가상 가상 자산을 거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쨌든 양지로 끌어내리고 할 수 있도록 더 기회를 주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받으면서 그것만 지키면 이거 하게 해줄게라는 게 좀 더 명확한 시그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논란은 있겠지만 이게 과연 정부가 규제를 해서 이걸 산업을 죽인다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어쨌든 양성화 개념으로 전 봤을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 드리면은 가상 통화가 지금 세금을 정부가 매기기 시작해요 이제. 예. 그 거기서 나오는 수익에 대해서 2021년 10월부터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22% 나가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겁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건 어쨌든 자산으로 회사에서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잡게 해준다는 개념인 거고 지금 보세요. 만약에 세금용으로 자산을 잡았는데 나중에 정부가 갑자기 야 너희 이거 비트코인 이런 거 문제 있는 거 하지 마 이래버리면은 회사들은 재무제표상 그걸 자산으로 가진 회사들은 전부 다 휴지 조각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정부가 과연 그걸 할 수 있을까? 아, 그러니까 이미 자산으로,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 시작한다는 건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그쵸. 거고 그렇다 보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상화폐를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갑자기 정부가 너희 이거 비트코인이랑 이거 암호화폐 아예 인정 안 해 이래버리기에는 이미 약간 좀 세금을 인정하고 시작했는데 이러면 분명히 기업들이 가진 기업들은 이거 나중에 휴지 조각으로 정부가 만들면 또 그것도 정부가 그럴 수가 너무 없을 침범한 거다. 재산권 침범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애매하지만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 이 가상 자산에 특히 비트코인 관련해서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의 사례지만 결국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이 네.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제도권 네. 안에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느낌들이 있어요. 뭐 독일 같은 경우도 ETF를 판다고 하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네. 김성호 기자는 근데 좀 부정적이라고요? 6만 원어치 갖고 있는데. 올랐으면 좋겠지만 부정적입니다. 예, 저도 뭐 비슷한 현상들을 갖고서 얘기를 할 텐데 그 비슷한 현상에 대해서도 좀 근데 해석의 여지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제도권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보고 있고 그리고 탈세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이렇게 뭐 계속 달라지는 것들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감지는 했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그 중앙은행 아니면 그 제도권 기관들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게 되레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아 이렇게 예. 규제로 들어오는 게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안 좋을 수 있다. 예. 당연히 제도권에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규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그럼 지금까지 있던 되게 뭐 변동성이 상당히 큰 비트코인 아니면 가상화폐의 특성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이렇게 규제 수단이 마련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일례로 실제로 이게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알트코인들 이런 거를 쓰는 게 아니라 추가로 중앙은행 같은 데서 이걸 만드는 시도들이 있어요. 예, 그렇죠. 예, 뭐 기사를 많이 디지털 보셨을 화폐. 텐데, 예, 그 이게 전문 용어가 있더라고 이제 CBDC라고 해서 CBDC. 예, 센트럴뱅크 디지털 코인이죠. 예, CBDC라는 것들을 요새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되게 골 때리는 게 중국에서 이번에 CBDC를 만들어서 그 선전에 있는 시민 5만 명을 대상으로 이걸 실험을 하잖아요. 참고로 네. 중국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네, 네. 만드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이게 뭐 이렇게 좀 중국이 진행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2월 달에 디지털 화폐 연구팀이라는 걸 한국은행이 만들었대요. 예,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카드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거긴 현금 많이 쓰죠. 예. 그래서 현금 같은 걸 줄이고 그 현금을 줄여야지 당연히 탈세를 막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디지털 화폐 발행의 필요성 뭐 유무를 뭐 검토하고 일본 있다. 정부도.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네. 각국 정부가 직접 그렇죠. 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고 한다. 네, 원래 화폐는 정부의 영역이었으니까요. 예. 네네네. 디지털 화폐까지 영역을 넓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당연히 그 중앙 집권화에 반대하면서 나온 그런 가상 화폐들이 그런 설 자리가 좀 있겠느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애초에 네. 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 때 탈중앙화.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예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실제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다? 있었어요. 2000년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언제 이게 달러를 어떻게 믿느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영구적이고 안전한 신뢰할 수 있는 걸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국의 어떤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디지털 화폐를 만든다 그러면은 결국 대안화폐로서 가치가 더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검은 돈으로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음. 실제 뭐 여러 나라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요. 이게 지금 보면은 중앙은행 같은 데서 그러니까 각 나라 중앙은행에서 어디 인정을 하고 있느냐 예. 보면은 우루과이, 바하마, 캄보디아, 터키 어떤 나라들이 좀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면 조금 많이 나오죠. 형제의 나라인데. 그렇긴 한데요. 그 아직까지는 조금 위험부담 그리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 날 저기 국회에서 이거 관련해서 토론회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예. P2P나 디파이를 통한 이렇게 거래에 있어서 탈세를 막을 수 있냐 없냐를 갖고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결론이 나온 것도 탈세를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하죠. 탈세를 막을 수 없다. 우리나라 한정이지만 어쨌든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다. 일단은 본질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좀 우리 한마디씩 들어보고 싶은데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디지털 시대의 금이라고 우리 뭐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이 나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금도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 건 맞으나 실제 본질적인 가치가 있긴 있어요. 왜냐? 이 금이라는 광물의 특성상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반지도 만들고 우리 액세서리들 많이 만들잖아요. 금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가치도 있고 나머지 희소성의 가치가 있지만 실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아예 쓸모없는 게 되진 않는다는 거야. 금은. 근데 비트코인은 이거는 물론 지금 뭐 페이팔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게 할 거다, 뭐 거래를 할 수 있게 할 거다 했는데 안 한다 그러면 그만인 거잖아. 내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금이란 것은 예전에는 사실상 금이 기축통화였잖아요. 금본위제라는 거를 유럽 국가들이 많이 시행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금이랑 비트코인을 조금 같이 이렇게 같은 선상에 놓는 거는 솔직히 조금 무리가 있다. 무리가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에 못지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금 못지않다. 네, 왜냐면은 지금 살 계획이 있어요 앞으로? 투자할 계획이? 예, 뭐 더 잘 될 것 같으면 사실.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냐면은 비트코인은 사기일 수 있는데 블록체인 자체는 사기는 아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이니까. 기술이니까 이제 분산 원장 기술. 분산 원장 기술을 잘 살리자. 비트코인이 설령 그건 뭐 각국이나 각 기업들에서 다 지금 연구하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자산에 대한 어떤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망이 있는 사회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금도 하고 뭐죠? 부동산도 하고 예. 뭐 별의별 원유 가지고도 투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산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한 이상은 이걸 가지고 분명히 활용을 하려고 하는 세대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종이 쪼가리가 되기에는 종이 쪼가리는 아니라 이거죠. 너무 커져버렸다 이미. 두 번째로는 중요한 게 전 결제 수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이제 금본위제 사회는 사실 금을 우리가 지폐를 거래도 사실은 금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었는데 금태환이 됐더니요. 어차피 이걸 갖고 가면 금으로 바꿔주니까. 금으로 바꿔주니까.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오히려 금은 결제용으로 뭐 우리가 거래할 때 내가 카메라 사는데 금 줍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지폐 주고 끝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역삼동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비트코인 가상화폐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봤어요 거기? 가보진 않았지만 가보려고요. 근데 그분 아마 코인 하시는 분이겠죠.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가지고 실제로 결제를 할 수 거기다가 페이팔까지 결제를 할 수 있게 한 거면은 이게 어마무시하게 결제가 가능해진 순간부터는 이거는 약간 게임이 다른 게임 아닌가? 금관이 약간 다른 게임으로 가지 않을까? 일반 독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이게 가치가 이렇게 맨날 시세가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데 그쵸. 오늘은 2천만이었다 내일 갑자기 1,000만 원 돼도 사실 이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죠.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런 교환 수단이 되느냐? 이게 아까 디파이 얘기를 아까 김성 기자 잠깐 하셨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디파이? 제가 해주시죠. 네, 디파이. 네. 그러니까 디파이라는 개념이 요즘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 트렌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루비니 교수는 디파이를 헛소리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우리가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그런 구도를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담보를 맡기면 대출을 해주고 대출 받은 사람 나중에 이자로 갚잖아요. 네. 근데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 담보로 만약에 예컨대 뭐 비트코인이나 다른 좀 안정적인 걸 맡기면 그걸 맡은 다음에 빌려주면서
추가로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 이제 좀 어려워.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안정적인 가치가 고정된 가치가 좀 안정적인 코인이라는 걸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건 또 달라. 다이 뭐 별의별 또 다른 이름이 있거든. 근데 요지는 뭐냐면 담보를 맡기면 그에 대한 이자 좀 이렇게 빌려주고 또 그 이자도 스테이블 코인에서 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워낙 이 시세가 등락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디파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는 거네. 네, 그러니까 그런 변동이 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정적으로 그렇게 좀 자산이 교환되면서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식의 시스템을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그런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비트코인 어제 뭐 2천만 원인데 오늘 1,000만 원 돼서 이런 식의 두려움이 아니라 디파이라는 어떤 담보대출 형식의 걸 이용하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내가 돈을 모을 수 있고 가치를 저장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돼버리니까 예. 그런 거 키우려고 하는데 아직 뭐 근데 약간 그렇게 엄청 큰 것 같진 않고 하여튼 뭐 그런 시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일단은 또 이걸 들으러 오신 또 보러 오신 청취자, 독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그래서 투자할 만한 거냐? 좀 간단 명료하게 답을 저희가 뭐 내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만은 두 분이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1 비트코인당 2천만 원. 물론 2천만 원이 있어야 하나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제 굉장히 쪼개서 소액만 갖고도 6만 원어치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요. 네. 자, 지금 투자 할 만한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답이 나와 있나요? 김성호 기자는 아까 부정적이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너무 리스키한 이건 투자다. 그래서 일부 대박을 치는 사례들이 있지만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아니, 물론 여유 자금이 뭐 이제 넉넉하신 분들, 뭐 1,000만 원 이상, 뭐 1억 이상을 재테크로 투자로 굴리시는 분들은 그 거기에 자산의 한 1%, 5%, 뭐 이 정도로 그냥 이거 잃어도 좋아라는 느낌으로 넣으시는 분들은 저는 오케이. 그 이제 뭐 공부 삼아 또는 그냥 베팅을 하는 거죠. 리스크 테이킹한 투자를. 근데 이게 상당수 분들이 대학생들, 젊은 사람들 이거 그냥 빚져 갖고 막 다 넣어버리고 투기성으로 하는 투기성으로. 네. 이거 진짜 큰일 납니다. 이게 3억이 갈 수도 있지만 100만 원이 될 수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좀 뭐 이견 있으세요? 저도 뭐 투자는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게 단순히 투자 성향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을 참 좋아하잖아. 이게 도박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투자는 사실 예. 뭐 도박 말씀하신 거 도박 성향도 물론 있지만 이거는 정말 개인의 전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그 개인의 판단이죠,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이제 당연히 말씀하신 지금까지 뭐 그러니까 너무 신뢰를 잃은 이벤트가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사기친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그동안에 많았죠. 그러니까 특히 어디 ICO 뭐 코인 그쵸. 공개한다고 지방이나 이런 데서 그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런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불신은 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좀 정화되고 어떻게 또 투자자들의 환경이 바뀔지 모르니까 저는 뭐 솔직히 투자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야 된다. 아니요, 그건 모르겠어요. 전 진짜 모르겠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읽은 뉴스 중에 그건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비트코인만 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고 전통적인 이제 주식이나 채권 아니면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펀드나 그러니까 좀 전통적으로 좀 하던 거에다가 좀 보완적인 수단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정도라고 전 생각을 하지 그 외에는 뭐 지금 사야 된다 안 사야 된다 저는 사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뭐 저는 뭐 그냥 한마디 하자면은 일단 저 뭐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뭐 완전히 죽은 이론이지만 금융자본주의 시대 21세기 신자유주의 아니 뭐 금융자본주의 죽었다고 할 수는 시대의 없죠. 마르크시즘 네.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철학적인 네. 얘기죠. 어느 정도는 맞아 떨어지는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좀 금융자본주의보다는 산업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모든 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는 생산이 되고 생산에 따른 이윤이 있고 그 이윤을 통해서 모든 경제가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입장에서는 금융자본이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금융이라는 실체가 없는 것을 통해서 계속 이윤이 생기고 돈이 돈을 그렇죠. 벌고. 근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대부분 뭐 금융권에서 쓰는 모기지라든지 아니면 뭐 비트코인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실체가 없으니까요.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미 모기지 같은 경우는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완전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한번 이렇게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를 보는 케이스를 많이 봤죠. 이미 한번 있었고 또 그럴 수 있다. 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산업자본주의적인 측면에서 생산이랑 이윤이 분명하게 나눠진 거랑은 다르게 이런 것들은 특성이 조금 리스크가 있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김정 기자?
근데 이제 이건 약간 좀 제가 뭐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건 아니고 이건 싸워라. 제가 이거 빨리 우리 끝내야 되긴 하는데 이거 한마디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저는 그건 약간 좀 리스크한 것 같아요. 뭐냐면 노동의 가치를 제가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노동을 해서만 돈을 벌어야 의미 있다고 해버리면 그럼 우리를 모두 노동자로 만드는 개념밖에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그러니까 철학적인 논쟁을 갑자기 되게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되게 그러니까 전 속박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여서 좋은 건 사실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으로 얘기하면 자본가들이나 생산 시설 소유한 사람들, 생산 수단을 소유한 사람들 관점에서 노동자가 더 많고 노동자가 더 노동자하고 너가 더 노력해서 돈 버는 게 이거는 사실 생산 그 자본가 입장에서만 좋은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게 노력을 그러니까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신성하다는 건 저도 인정하지만은 그것만에 돈을 국한해 버리면 정말 우리처럼 그러면 우리는 자본가처럼 자본가들은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자본 수익률을 가지고 먹고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럼 노동만 할 때 죽도록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그걸 김성기 기자 얘기한 건 아닌 것도 아는데 알겠습니다.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네. 할 얘기는 많지만 할 끊고 하는 걸로. 네. 그 미국 뱅가드 그룹이라고 유명한 투자 그 자산운용사 창업주의 존 보글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식은 배당이 있고 채권은 이자가 있고, 근데 통화나 원자재 같은 거, 원유 이런 거는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투기적인 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통화 투자, 원자재 투자는 일반 투자자 말고 전문 트레이더만 해라. 그러니까 권고를 한 그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와닿는 게 아니 뭐라도 나오는 게 있어야 안정 좀 이렇게 내가 얻을 게 있는 거지. 이거는 저는 제가 너무 이렇게 또 댓글에서 엄청 욕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투기성이 너무 짙다. 투자하기에는 물론 이게 지금 2천만 원인 게 갑자기 뭐 1년 뒤에 2년 뒤에 3억 원이 돼서 15배가 폭등해서 저도 배 아플 수도 있겠죠. 내가 좀 사놓을 걸. 저도 뭐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한 진짜 소규모 이뤄도 된다. 이런 분들만 하시라 이거를 갖고 한번 한탕을 해서 내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할까 말까 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모 사업가, 벤처 사업가인데 이분이 이제 비트코인 초창기에 혼자 얼마를 넣었는데 초창기에 넣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뭐 10억 이상을 벌었던 차익으로 그래서 이제 뭐 어디 아파트도 사고 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주변에 다 있을 거야. 대박친 사례. 근데 이거에 현혹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잃어서 손해보신 분들 사례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투자는 개인의 판단입니다. 개인의 판단이니까 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는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두 분 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하실 거 있어요? 3억 됐으면 좋겠네요. 오 좋습니다. 저도 김성기 기자가 많이 벌어서 저 점심 좀 더 사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비트코인 또는 뭐 나머지 알트코인들 포함해서 가상 화폐, 뭐 암호화폐, 가상 자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용어를 쓰고 있는데 오를지 내릴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기는 어렵고 저희가 오늘 해드린 말씀도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내용이지 저희가 뭐 투자 판단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양쪽의 의견 다 잘 참고하시고 좀 알고 공부하시고 투자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성시경 쇼 비트코인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더 즐겁고 재밌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